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7,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제 주변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오늘 내용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직장인을 인터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개발자 분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어서 영상 캡처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유튜버 분께서 연봉 수준을 여쭤보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본인이 금융 쪽에 있었고 그 미국에 가면서 IT 쪽 이제 개발자로 일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연봉 차이가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버 분이 다시 그럼 연봉을 어떻게 그렇게 올릴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금융업에 있을 때는 한국 금융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고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와서 IT 이쪽에 일할 때는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의 IT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본인이 이렇게 연봉이 오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은 보셨던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KB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초고자산가로 가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의 자산가들이 초기에 종잣돈을 불릴 때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불렸다라는 내용이 거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불렸던 투자처를 꼽으면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이것처럼 아파트나 주거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컸고 그 다음으로 상가, 토지,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빌라, 그리고 오피스 빌딩까지 요렇게 순으로 투자처의 비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에서도 한국 부자의 총 자산이 56%가 부동산 자산, 37% 정도가 금융자산, 그리고 총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거주용 부동산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돈이나 관심,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항상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 최저점, 서울 부동산이 최저점일 때 부동산에 흥미를 갖고 접근하신 분이랑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입문하신 분이랑 시작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개발자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볼 수 있고 저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운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운만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운도 크게 작용하지만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꾸준히 남아있는 거,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KB 부자 보고서에 알 수 있듯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 비중도 부동산이 높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돈이 몰려 있는 곳, 관심이 한국에서는 어쨌든 부동산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이나 뭐 사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에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면 미국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오히려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주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처에 대한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용,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의 비중이 컸고 그 다음으로 상가, 토지, 단독 빌라, 빌딩 순으로 비중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적다. 그리고 공부한 시간이 적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그리고 리스크라든지 황금성을 생각한다면 이 앞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자산이 조금 더 불어나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 다음에 점차 상가 토지라든지 단독 빌라 그리고 빌딩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내가 그런 경험이 적을수록 아파트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수요가 몰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빌딩에 투자하시는 뭐 유튜버라든지 내용만 봐도 빌딩에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빌딩 시장에서도 그나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고 엑시트하기 편하기 때문에 강남을 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황금성이나 그런 리스크 측면도 고려해 봤을 때 수요가 몰리는 쪽으로 항상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을수록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 물건을 볼 때도 다음 수요자도 이 물건을 원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수요자도 내 물건을 원하는 물건인지 그래야 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변을 보면은 매도를 못해서 갈아타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아파트라든지 투자 물건을 보면 수요가 많지 않은 물건일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다음 수요자들도 크게 원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매도가 쉽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뭐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상승장이면 그런 부분이 덜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수록 그리고 고금리고 아직 긴축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 적을수록 또 더욱더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그리고 다음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아파트 한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저는 뭐 1주택자라든지 그렇게 투자적인 측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본인 투자금에서 가장 가고 싶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가 높은 단지부터 집중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단지의 가격의 추세 그리고 뭐 급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단지가 너무 올랐다 그럼 너무 오른 단지를 따라잡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 흐름이 있고 이게 퍼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뭐 요즘은 하도 정보가 너무 빨라서 이런 시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다음 수요자들이 보는 곳 그런 곳에 또 선호도 높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랑 내가 원래 생각했던 더 좋은 지역의 선호도 높은 단지랑 가격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비중이 조금 벌어져 있다. 그럼 그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어떤 단지가 저평가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대다수는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떤 단지가 다른 단지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단지가 가격이 뭐 머물러 있다 보합권에 있다라는 건 저평가라기보다는 그 단지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뭐 내가 잡기도 어렵고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렇게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선호도나 관심 그리고 수요가 많은 걸 알기 위해서 뭐 전세가도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공급 물량도 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선호가 가장 높은 단지 외에도 신축으로 공급되는 게 많으면 선호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도 볼 필요가 있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 단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임장하면서 중개사분들과의 인터뷰 통해서 뭐 여기에는 어떤 수요자들이 오는지 어떤 단지를 선호하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지를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송파구를 통해서 한번 쭉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요즘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가 잠실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잠실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실거주할 자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구태여 다른 곳을 갈 것보다는 잠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의 단지 자체 가격에 집중해서 일단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도 그렇고 잠실이 좀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따라잡기가 부담스럽다 라면 인근 뭐 파크리오라든지 그 다음으로 수요자들이 가는 헬리오, 뭐 선수촌 그 다음에 이제 곧 입주할 둔촌주공 뭐 입주권이라든지 그 다음 수요가 갈 단지를 시차를 통해서 보는 편이 더 낫고 근데 이런 단지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헬리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외곽으로 뭐 마포, 성동, 고덕 이런 데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 단지 옆에 보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구축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쪽이 가격이 좀 낮거든요. 인근 패밀리라든지 헬리오 같은 단지와 입지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저평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수요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다 라고 해서 저평가가 별로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여 마천이 뉴타운이 돼서 신축으로 깔끔하게 다 바뀐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수요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에 투자할 바에는 다른 곳 가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런 구축들보다도 미래의 웬만한 평수들이 더 선호를 받잖아요. 어쨌든 신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평가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일단은 수요가 많은 곳부터 보고 그 다음 수요가 퍼질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에 예외 케이스가 있다고도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올림픽 패밀리 단지랑 올림픽 선수촌 단지가 있는데 어느 특정 시점 이전에는 두 개 같은 평수 시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 한 1, 2년 전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그게 9호선 올림픽 선수촌 앞에 선수촌역부터 시작해서 둔촌 오륜역까지 9호선이 개통하면서 2018년 12월이죠. 요 시점인데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개통 한 1, 2년 전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는 확실히 두 단지 사이에 갭이 벌어지죠. 지금도 그렇고. 그만큼 이렇게 확실히 저평가돼 있어서 어떤 호재를 통해서 입지 가치 자체가 변해서 아예 입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선호도가 없는 단지이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